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예술이 예술이라 문학으로 예술로 부를 때의 문학에서 우리에게 작가가 전달해 주는 것이,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정신적 현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해 드렸고, 이것들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관념과 또 우리가 알게 될 미래의 관념, 뭐 더 획기적인 관념, 뭐 이런 것들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좀 약간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작가가 항상 독자를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샤르트리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둘은 헤어졌어요. 이제 분류는 끝났죠. 그의 여름에 그는 강의를 맡지 않았다. 열정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강단에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병을 앓았다. 그는 원인이 불분명한 엄청난 고열에 시달렸다. 겨우 일주일이었지만 기운이 쭉 빠져서 몹시 수척해졌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으로 청각마저 일부 잃었다. 그러니까 뭐 상실의 고통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디스가 스토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떠나버렸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가씨 이름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디스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전에 알고 있어요. 근데 이디스가 항상 그 여자 드리스코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가씨 이름이 뭐였죠? 이름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진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나한테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을래라는 이름으로, 그런 의미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든 그 아가씨 이름이 뭐였죠? 라고 2번이나 물어봐요. 그 이름을 매번 잊어버립니다. 관심이 없다는 아, 그렇죠. 캐서린 드리스콜. 그것 봐요. 내가 뭘 했어요? 그런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또한 뭐든 이제 무슨 얘기든 자기한테 어떤 열정이 없으니까 반박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마음대로 생각해. 그의 여름에는 그는 급속히 늙어갔다. 그렇죠. 인생의 열정이 식어가면서 점차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져가는 거죠. 바로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윌리엄 스토너는 젊은 동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은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제 세상을 그 집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젊은 동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관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좀 달라. 오히려 더 기능적이죠.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기억 밑에 고생과 굶주림과 인내와 고통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캐서린 드리스콜과 용감하게 자기의 자리, 기득권 다 내려놓고 도망가서 새로운 삶을 꾸리면 될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스토너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기억 밑에 뭐가 있어? 고생, 굶주림, 인내, 고통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명의 존재로서 근면하고 금욕적으로 살다간 선조들에게서 혈연을 통해 물려받은 것, 다시 말해서 DNA적으로 농부,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청교도 정신, 미국 사회에 그런 근면함, 검소함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유럽으로부터 넘어온 그 가난한 이민자들, 그 정서가 아주 뿌리 깊게 자기에 잠겨 있어. 오랫동안.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이런 자리를, 또 이런 직업을 쉽게 내팽개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쉽게 그것들을 시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선조들에게서 혈연을 통해 물려받은 것이야.
이것에 대한 지식이 항상 의식 근처에 머무르고 있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은 그 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선조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을 향해 무표정하고 단단하고 황량한 얼굴을 보여주자는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조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자신은 그대로 재현하고 있을 뿐인 거야. 그들은 어디서 억압이 들어오거나 누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뭐 그것들을 이제 막 망가뜨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무표정하게 그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면 단단하게 또 황량한 그런 얼굴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금방 흥미를 잃고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도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인간의 삶이죠. 생존을 위한 인간의 삶은 열정을 위한 인간의 삶과는 전혀 달라요. 생존을 위한 인간의 삶은 동물적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맡겨진 대로 숨쉬고 주어진 대로 먹고 갖추어진 대로 일하고 입고. 윌리엄 스토너는 어렸을 때부터 겪은 전반적인 절망의 징조를 보았다. 자, 이렇게 되면 나도 누가 닮아가는 거야? 이 절망의 징조. 그 교수님, 자기네 교수님. 아처슬론도 있고 또 자기 부모님이죠. 자기 부모들이 했던 그 삶을 자기도 반복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절망의 징조예요. 그들은 스스로 처형장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자존심을 품고 남의 집 뒷문으로 다가와 빵을 구걸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에게 남겨진 자존심 같은 게 있어. 스토너에게는 교수, 또 교육자, 지식인, 학자 뭐 이런 게 자존심이겠죠. 이 자존심을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것들을 겉으로는 보여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서 차라리 그것들을 숨기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두드릴 수는 없으니까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빵을 구걸할지언정 겉에서는 굶주림을 받아들이는 의연한 모습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주겠다. 이게 인간의 삶이죠. 네네. 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어떤 사회적 가치, 사회적 삶을 더 중시해. 그래서 이 사회적 삶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동물적 삶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의 삶이고 청교도 정신인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다시 구걸에 나설 기운을 얻을 수 있을 터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죠. 구차하게. 그가 대학의 종신 교수로서 누리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안정감이 어떻게든 사라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었다. 그걸 유지하기만 하면, 그 비굴함을 유지하기만 하면 자신에 대한 모두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나만 그래? 이런 거죠. 주변을 돌아보면 다들 그래. 모두들 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아주 완고한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냥 정말 현대처럼 돼가는 거예요. 모두 다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처럼 돼가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의 전조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도 이 2차 세계대전의 전조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2차 세계대전의 전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스페인 내전이었어요. 이 스페인 내전을 통해서 다시 아처슬론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스페인 내전이 벌어졌는데 스페인 내전은 주로 이제 지식인 계층에서 그 프랑코 정권,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었던 독재자인 프랑코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일으켰던 혁명 운동이에요. 반체제 운동이죠. 근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인터내셔널, 전 세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 스페인에 있는 지식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스페인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나라 일도 아닌데 프랑코 정권에 항거하는 내전을 벌이기 시작해요.
이런 내전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이 대학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겠죠. 아처슬론과 마찬가지로 그도 세상을 미지의 종말로 몰고 가는 비합리적이고 어두운 힘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무익한 낭비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면서 뭐 아처슬론에게도 막 얘기해요. 이 스토너에게도 학생들이 막 요구해요. 교수님, 이 성명을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스페인 내전 참여하도록 학생들을 좀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스토너에게 계속 억압을 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스토너도 아처슬론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건 뭐 내가 굳이 참여할 만한 그런 의욕도 없고 지금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늙은 노인이야. 무익한 낭비죠. 하지만 아처슬론과 달리 스토너는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향해 조금씩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눈앞의 그 급박한 흐름에 휩쓸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혼자 이제 동료들도 다 떠나버리고 대학 자기 학생들, 자기가 아끼던 자기 학생들도 다 떠나버렸어. 스페인 내전을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아 대학에 남게 된 거예요. 아처슬론은 그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자기는 그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또 그렇게 완고하지도 않아. 그래, 왜냐하면 자신은 과거에 그런 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조금 연민과 사랑이 있어서 물러나 있었던 거죠. 과거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대학이라는 기관에 구현되어 있는 신중한 믿음에 다시 의지했다. 그냥 나는 내 할 일대로 논문이나 쓰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꿋꿋이 자기 길을 걷고 있었다. 속으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되뇌었지만 이제 자신이 손에 쥔 것이 그것뿐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1937년 여름에 그는 학문에 대한 과거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점차 학생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학문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젊음이나 나이와는 상관없이 현실과도 유리된 호기심 많은 학자의 열정으로 그는 아직까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은 유일한 삶, 지식에 대한 열정, 그것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다 보니 절망의 순간에도 자신이 그 삶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불륜 이후에, 그러니까 캐서린 드리스콜과의 사랑이 마무리된 이후에 완전히 이제 삶을 놓아버린 이런 상태에서 조금 그대로 그냥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꿋꿋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뭐가 살아나. 삶의 열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상처가 아물면서 또 삶의 새로운 열정이 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야. 인간의 삶이죠. 그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 현실 안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계속 나왔었지만 1차 세계대전도 겪었었고 2차 세계대전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인간은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열정 같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0대 후반인 그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계속 늙기 시작해요. 윌리엄 스토너는 병을 앓고 난 뒤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무심함 때문에 오래전 이디스와 함께 구입한 집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바람 피울 여력도 없고 이제 몸은 다 늙어버려서 육체에 대한 열정도 없어. 요거만인데.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보다 더 늙어 보인다. 일찍 죽잖아 여기.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처음에 이디스는 그가 집에 있는 것에 당황해서 침묵을 지켰다. 이디스도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집에만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책만 보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한 거야. 그래서 침묵을 지켰어요. 뭔가 곤혹스러워하는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이디스가 못 견뎌하는 거죠. 삼식이. 예. 삼식이. 막 계속 지루한 거야. 삶이. 스토너는 그녀의 모든 행동, 즉 분노, 고뇌, 고함, 증오에 찬 침묵 등을 모두 남의 일처럼 바라보았다.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니난데. 예, 그렇죠. 무심이죠, 무심함. 네, 남의 일이야. 항상 우울하게 침잠해 있는 그녀는 중년에 이르러 점점 더 쌀쌀맞고 무심해졌다. 딸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제 사춘기도 넘어서면서 이제 점차 침묵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에게 수줍고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에게마저도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 이디스는 그녀 특유의 무모한 자신감으로 그레이스가 조용해진 것은 불행하기 때문이며 그녀가 불행한 것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삶의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레이스가 보여줘야 되는데 딸도 점차 자신들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그레이스를 어떻게든 새로운 존재로 또 삶의 의욕이 있는 존재로 희망찬 존재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레이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도 사입히고 또 친구들하고 파티도 열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교에 대한 그런 인기를 끌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병행하죠. 그런 가운데 13번째 생일 사이에 그레이스의 체중은 거의 50파운드, 약 20kg이 넘게 늘어버리게 됩니다. 과다체중이 돼버려요, 갑자기. 먹는 양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지만 단 것을 몹시 좋아해서 방에 항상 사탕 상자가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 있던 어떤 것이 느슨하고 말랑말랑하고 절망적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내면에 있던 무정형의 어떤 것이 몸부림을 치며 밖으로 풀려나와 이제 어둡고 비밀스러운 자신의 존재를 구현해내라고 그녀의 몸을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몸이 그 정신의 고통을 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집이 지긋지긋해. 이 집의 침묵이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자기도 입을 다물어 버렸어. 그런데 마음속에서 13살의 어린아이에게 그것들을 입을 담고 있기에는 또 마냥 그렇게 남아있을 수도 없는 게 1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막 계속 그것들이 빠져나오려고 그래. 그게 마치 체중이 불어나는 것처럼 그것들을 달래는 많은 요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녀의 내면에 있던 그런 것들이 몸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과정이 마치 체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학년 전반기에 3년 전 급속히 살이 찔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급속히 살이 빠졌다. 아이가 번데기 상태를 벗어나 자신을 위해 준비된 공중으로 날아오른 것 같았다. 얼굴은 가면처럼 무표정했다. 밝은 파란색 눈은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으며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호기심도 없었다. 무미건조한 거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죠. 어떤 두려움도 호기심도 없이 무관심의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몹시 부드럽고 약간 단조로웠지만 말을 할 때가 거의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레이스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하게 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디스는 자신의 삶을 돌보려고 했고 또 스토너도 자신의 삶에만 집중했어. 그래서 집에 남아있던 그레이스는 스스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이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고통을 몸으로 다 치러냈던 거예요. 말로는 치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스토너는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몇 년간은 교수로서 최고의 시절이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다. 스토너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다. 공부를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로 생각하는 모습. 그러니까 공부의 본질로 돌아간 거죠. 스토너는 지금 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결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학문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이 학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던 게 바로 대학이었어. 근데 이 시기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경제 공황이라든가 오일 쇼크,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 사회의 어떤 급격한 발전, 버블 경제 이런 것들이 오면서 대학은 이제 그 본래의 기능을 잃고 점차 지금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처럼 대학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스펙스하러 가는 거잖아요. 기능. 그렇죠. 그런 기능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네, 공부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이미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의 시간이야. 그래서 그 시간에 스토너는 아주 열정을 불태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기 또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녹초가 될 때까지 즐겁게 온몸을 바쳐 일하면서 이 시절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과거나 미래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실망이나 기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쏟으면서 이제는 학자로서 자신이 해온 일을 통해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것도 열정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랑에 대한 열정처럼 아주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하지만 학자로서는 바로 이 자체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불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을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여기에 온통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될 텐데 바로 단테의 신곡도 단테가 자신의 마지막을 쏟아부은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어떤 누군가에게는 뭐 늙어버린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쏟아부을 만큼 한 번의 열정이 마지막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숨 쉬고 계시고 이게 바로 그것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등대 같은 거예요. 네. 사랑도 해봤겠다 뭐. 뭐 모르겠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너무 아픈 기억이죠. 네. 캐서린 드리스콜이 책을 한 권 보내줘요. 자신에게 도착하죠. 책이 한 권 사무실로. 그리고 그 책을 캐서린 드리스콜이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책을 딱 열었는데 첫 장에 자기 윌리엄 스터너의 줄임자인 WS에게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그 책을 누구를 위해 썼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작가가 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신적 현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스터너의 삶에서는 하나의 뭐랄까요 성과? 성공했네. 성과. 그러니까 자신의 이 사랑을 마무리하는 어떤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는 자신이 글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책을 읽기 시작해요. 너무 소중한 책인데 또 너무 아름답기까지 해, 그 책이. 정말 잘 정돈된 책이었어. 그래서 그걸 읽고 있는데 그걸 읽는 그 문장이 마치 자기가 캐서린 드리스콜의 몸을 안고 있었을 때의 그 감정처럼 느껴지는 거죠.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야. 지금도 그녀의 모습이 어찌나 생생한지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갑자기 그녀가 바로 옆방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와 함께 있다가 온 것 같았다. 방금 그녀를 만졌던 것처럼 손이 저릿거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것, 바로 그 상실감.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그 상실감이 쏟아져 나와서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의지를 넘어 그 흐름에 휩쓸리는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 자신을 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기억을 향해 미소 짓는 것처럼 이제 자신은 60살이 다 되었으므로 그런 열정이나 사랑의 힘을 초월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예수님은 아주 젊죠? 옛날에 이게 옛날이니까. 옛날에 왜 이렇게 빨리 죽지 여기 소설에 나온 사람 빨리 죽지 생각하니까 50년 그쵸. 이전 사람들이었어. 뭐 우리 어릴 때 생각나더라. 생각하면 그런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아까 얘기했던 그 샤르트레가 얘기했던 작가가 쓰고자 했던 정신적 현실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랑을 자기가 이제 캐서린 드리스콜과 스토너와 캐서린 드리스콜이 나눴던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든 작가는 우리에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맺기 전에,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토너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캐서린 드리스콜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런 지탄을 받고 떠도는 그런 여성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처럼 어디 가도 그 꼬리표가 붙죠. 네. 그래서 막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도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여기저기에도 피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결과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과예요. 하지만 작가는 우리에게 그런 정신적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좀 더 희망에 찬 정신적 현실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 결과로 이야기한 게 바로 캐서린 드리스콜의 그 책이었죠. 그리고 그 책은 너무 아름다워서 이 마지막으로 윌리엄스에게, 그러니까 스토너에게 찾아온 드리스콜의 모습처럼 현신으로 찾아온 드리스콜의 모습처럼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삶과 사랑의 모습이에요. 무엇도 영원하지 않죠. 사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토너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가는 게 사랑이야. 하지만 그는 초월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초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랑의 모습은 내가 아무리 언제 떠올려도, 죽기 전에 떠올려도 상실감으로 기억될 거야 라는 거죠. 무감각, 무심함, 초연함 밑에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 상실감. 사랑하는 이성을 잃었다는 것. 강렬하고 꾸준하게 옛날부터 항상 그곳에 있었다. 젊었을 때는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거리낌 없이 그 열정을 마음껏 주었었는데 아처슬론이 자신에게 보여준 지식의 세계에 열정을 처음에 주었죠. 처음에 빠졌던 사랑, 지식에 대한 사랑이었죠. 네.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던 연애 시절, 처음에는 신혼 시절에 누가 주었어요? 이디스가 주었죠. 그리고 이디스와의 사랑이 조금 시들해질 무렵 캐서린도 등장해서 자신에게 또 한 번 삶의 열정을 심어줬어. 그때까지 한 번도 열정을 주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에게 모든 열정을 쏟아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처슬론도 그렇고 이디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캐서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방식이 조금 기묘하기는 했어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열정을 주었다. 하지만 자신이 열정을 주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가장 온전히 열정을 바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열정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게 열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열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상실되게 되면 그때 그것이 열정이었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정신의 열정도 마음의 열정도 아니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힘, 바로 삶의 열정이라는 힘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야. 사랑의 구체적인 알맹이, 다시 말해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여성이든 그게 멋진 시든 그 열정이 하는 말은 간단했다.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살아갈 거야 라는 거죠. 이 힘에 힘입어서 이 열정의 힘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지금 살아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다는. 그렇죠. 사랑에 있다는 빠져야 증거예요. 돼. 그리고 감성이. 이 존 윌리엄스도 바로 그거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네. 거죠.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그냥 변화가 있을 뿐이죠. 어렸을 때의 자신과 그 다음에 청년 시절의 자신과 중년의 자신, 또 노년의 자신. 근데 점점 변해가. 그리고 그 변해가는 그 고비고비마다 다 뭐가 있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또 다른 열정으로 다시 살아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삶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삶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던 게 누구였어요? 바로 니체였어요. 우리 봤던 자라투스트라. 그렇죠. 네. 네, 니체가 바로 이걸 얘기했잖아요. 네. 아모르 파티. 네. 운명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아주 비굴하게 살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살기도 해요, 진짜. 네. 그리고 짓밟히기도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승자가 되어서 승승장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그냥 다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만들어져. 삶에 대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을 충분히 많이 느끼고 그 상실감을 많이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게 없다, 나한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그냥 내 인생은 평탄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삶 자체가 그게 불행한 삶인 거죠. 평탄. 네. 열정을 느껴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도 느껴야 돼요. 그 아쉬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테스형 같은 사람. 그렇죠. 우리 테스트 와요. 아버지 오는데. 캐서린 드리스콜이 우리 여기 네. 있어. 따라가서 우리기도 하고. 캐서린 드리스콜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소중한 거야. 그렇죠. 네. 이별이 사랑의 완성이야. 네. 이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실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려야지. 맞아요. 몸은 늙어요. 육체는 늙죠. 맞아요. 정신은 안.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이거 좀 위험하다.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 의사가 주치의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요. 스토너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토너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마치 방금 의사에게서 들은 일이 조금 거추장스러운 일에 불과한 것 같았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끝내기 위해 어떻게든 애둘러 돌아가야 하는 장애물 같은 것. 뭐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되는 거니까. 근데 좀 빨리 가게 지금 장애물이 나타났어.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짧은 것 같은데. 몸이 늙는다는 거죠. 인간은 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정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적 존재이자 정신적 존재이죠. 먹어야 생각도 할 거 아닌가? 누가 했어요? 때가르도 차례되니 얘기했잖아요. 먹어야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먹어야 생각. 니체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 내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장이 움직여야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삶의 의욕도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육체는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수면. 땅속으로. 네, 언젠가는 사라져요. 네. 그러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정신은 어디로 가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추억을 남을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안 그러면 꽝이지 뭐. 뭘까요? 어느 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더 이상 삶의 의욕도 없고 실제로 잘 걸어다니지도 못해. 그때는 이제 이디스가 옆에 와가지고 병간호를 잘 해줘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아내였다는 사실을 또 현명하죠.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옆에 와서 잘 간호를 해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바깥 사람이 봤을 때는 한 늙은 노 교수가 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아내의 내조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자기의 삶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때 이 그레이스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레이스도 직감하고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레이스는 여기 책에서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 안 해서 중간에 뛰어넘긴 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그레이스는 이제 중간에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장난처럼 한 남자를 만나서 대학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뭐 불의의 임신을 하게 됩니다. 불시에 임신을 하게 돼서 그 남자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전쟁에 나서 빨리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삶의 고단함에 못 이겨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걸리게 되고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부모님하고도 잘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우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치 스토너는 이 그레이스의 우울한 삶이 자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기를 너무 닮아 있으니까 그레이스가.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레이스를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레이스가 처음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가엾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편안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죽을 사람한테 처음으로 하는 가엾다는 표현이죠. 이 책에서 나오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이디스도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가엾어요.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엾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 장면에 또 나오게 돼요. 그는 잠시 생각해 본 뒤 입을 열었다. 그랬지. 하지만 나도 편안한 삶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레이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좀 쉬세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는 이제 그레이스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죽고 싶지 않았다. 그는 걷지도 못할 만큼 쇠약해져서 밤이나 낮이나 그 자그마한 빗방에만 머물렀다. 그는 책을 거의 읽지 않았지만 책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다. 이제 거의 스토너의 삶이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이쯤에서 이제 스토너의 인생. 그는 자신이 실패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뭐에 실패했어요? 여기서 실패한 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뭐 정교수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뭐 사회적인 네, 지위에서 와이프하고 그다지 결혼 생활. 네, 그거 플러스 딸 그다음에 사랑했던 뮤지엄 뭐 캐서린들이 스콜. 네. 아니 실패라는 거는 자기가 막 하고자 해서 실패인데 이 사람은 다 방관했잖아요. 모든 걸 자기가 선택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이 실패에 대해 생각했던 것. 그때 당시에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 내가 실패했다. 로맥스와의 그런 힘 대결에서도 그렇고. 자, 이 책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이 책 비평가들이 이 책을 설명할 때 스토너의 삶에다 항상 붙이는 표현이 있죠. 실패한 삶. 연애도 그건 아닌데. 네, 실패한 삶. 자기 마음대로 얻은 게 하나도 없어. 저보다 아무달 분이세요. 어디 있어? 저만큼 다 살지 않아? 근데 그게 없고자 하지 않았잖아. 사람이 어디 있지. 있어? 아니, 어떤 사람이지? 자기는 엄청나게 뭐 저게 되지만 실패한 건 없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실패한 사람 아닌 죽음에 바로 임박한 스토너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미 현인처럼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맞아. 진짜가 안 돼요. 아니 안 되잖아. 그렇게 실패하지. 스토너는 죽을 때 알게 됐는데 여러분은 벌써 이미 알았어. 알고 미리 알고 있어. 아니 근데 살면서 실패했다고
스토너보다 오래 살고 있잖아. 아니 그래도 교수까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니 그래도 저 정도 삶은 그래도 우리가 성공한 삶이야. 열심히 살기 아니 근데 시작했지. 노력하지 않았잖아. 근데 경제적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상황이지. 스토너 개인으로 봤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스토너 개인. 스토너 개인도 로봇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이렇게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많이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농사지라고 했는데 네. 공부하는 게 공부했지. 아버지 임종도 보지 못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일구 온 땅을 팔아서 자기 빚을 갚았어. 집에 돌아와도 아내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야. 딸은 항상 입을 다물고 다물고 있어. 심지어 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심지어 원치 않는 결혼까지. 그건 딸의 인생이지. 나는 좀 그러니까 그렇다. 스토너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네, 자신의 삶을 스토너의 입장에서. 근데 스토너가 저걸 그렇게 많이 안타까워할까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잖아. 이해해야 돼. 네, 존 윌리엄스를 이해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신뢰야. 신뢰. 네네네네.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 네. 스토너 자신이 원래는 그것에 대해서 다 뭐라고 생각했어? 그래 실패라고 생각해 왔어. 네. 네. 그런 거. 매번 실패라고 생각해 왔어. 자신은. 그런데 이제 죽을 마당에 오니까 중요했잖아.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네. 죽으면 끝인데 잠깐 없어. 누가 나를 생각하겠어? 왜냐하면 이 책의 첫 장면 기억하세요? 스토너의 인생을 아주 짧게 몇 잘막으로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삶이었어. 네. 젊은 학자들에게는 자신의 미래, 불운한 미래일 것 같아가지고 젊은 교수들에게는 떠올리지 않는 이름, 노년의 교수들에게는 오히려 그것들을 바라보고 싶지 닮고 싶지 않게 하는 그런 이름. 스토너의 삶을 아주 짧게 설명했어요. 근데 그 삶이 모든 사람이 바라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그려졌었죠. 맨 첫 장면이에요, 그게 이 책에. 그런데 스토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하잘것없어 보였다. 그의 인생과 비교하면 가치 없는 생각이야. 실패라는 것. 그는 책을 펼쳤다. 그와 동시에 그 책은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장을 펄럭펄럭 넘기며 짜릿함을 느꼈다. 내가 다 읽고 과거에 읽었던 것들이지. 또 그것들이 그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마치 책장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짜릿한 느낌은 손가락을 타고 올라와 그의 살과 뼈를 훑었다. 그는 그것을 어렴풋이 의식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를 가둬주기를, 공포와 비슷한 그 옛날의 설렘이 그를 지금 이 자리에 고정해주기를 기다렸다. 나도 이 책의 일부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죠.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자 책이 고요히 정지한 그의 몸 위를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빨리 움직여서 방의 침묵 속으로 툭 하고 떨어져 버렸다. 자, 한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스토너의 삶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아버지 인생이거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인생이에요. 이런 게. 열정이 있다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지고, 또 새로운 열정이 찾아왔다가도 또 그것이 또 사라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그 끝나는 순간 그래도 내가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던 책 속에, 것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것으로 된 거야. 네, 족한 삶. 그러게 이디스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레이스가 있지도 않았죠. 책이 죽는 있어. 마지막 순간에. 캐서린 드리스콜이 옆에서 돌봐줬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 옆엔 누가 있었어요? 책이 있어. 그래서 자기- 언니랑 나는 책 사 모으는 거야. 자기의 마지막을 지켜준 것이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 안 읽어도 그 보기만 해도 뿌듯해. 물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각품일 수도 있는 거지. 네. 네, 미술 작품일 수도 있고.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자신의 뭐가 삶에서 상관없어.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 있어주었으면 하는 것, 음. 그것이 있다는 것,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책은 이 스토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였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 처음 열정이잖아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열정이 바로 책으로 시작되었으니까 그 마무리도 책으로 가는 삶. 어떻게 보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 아닐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세간의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거. 뭐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위인전 같은 거 보면 무언가로 크게 성공한 삶이라든가 또 이 연애담 같은 경우에는 연애가 성공해서 마지막에 천년만년 잘 살았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일종의 강박관념, 우리만의 기존 관념이 있어요. 근데 그 기존 관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삶을 보면 그것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쉽게 그것을 실패라고 정의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면. 근데 현실은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상적인 결말로 항상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을 재단할 때, 평가할 때 그것을 성공과 실패로 간단하게 나눌 수 없다는 걸 존 윌리엄스는 스토너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샤르트르의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더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샤르트르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작가의 본분에 대해서 설명해요.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를 우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글쓰기란 하나의 어떤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수도 있고 너무 쉬운 걸 시도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시도에는 실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글쓰기는 그 실행이야. 내가 뭔가를 던지기 위한 실행을 의미하죠. 그게 제대로 된 결말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시도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글쓰기란 하나의 기도이다. 작가는 죽기에 앞서 살아있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고 있는 작가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성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내가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구절절 변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비록 먼 훗날 우리가 과오를 저질렀다는 판정이 내린다 해도 그 변명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그냥 변명일 뿐이야 라는 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미리부터 과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변명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가는 좋은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글을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글이 좋지 않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두려워해서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자신의 악덕과 불행과 약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비루한 수동적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와 선택과 저마다의 삶을 추구하려는 전체적인 기도의 인간으로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가가 자신의 변명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가치관 같은 것들을 글로 표현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이 자신의 불행, 약점 뭐 이런 것들로 묘사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어떤 흠집이 있는 인간이야 라고 한다면 그 흠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작가는 그것들을 오히려 결연한 의지 또 선택으로 그것들을 시도해야 돼. 우리한테 던져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윌리엄스의 삶도 그랬다는 거죠.
존 윌리엄스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작가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조교수로 생을 마무리했어요. 자신의 학문 인생을.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드렸지만 조교수로 마무리한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명예 졸업하기 전까지는 거의 대다수가 다 정교수로 임명이 돼요. 뭐 명예 교수까지도 받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냥 정교수로 끝났다는 거야. 아니, 조교수로 끝났다는 거야. 그건 굉장히 큰 오명이거든요. 그 교수 자신에게는. 존 윌리엄스는 그걸 자신의 결점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감추진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결연한 의지로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선택할게. 나 조교수야. 스토너를 성공한 교수로 만들지 않을 거야. 네. 결연한 의지, 선택, 저마다의 삶을 추구하려는 전체적 기도의 인간으로서 나는 그걸 다 살아봤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걸 보여줄 거야.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작품을 통해서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시대의 역사 안에 내가 이것들을 선언하고 참여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만 책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걸 남겨주고 싶은 거야. 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시초부터 재검토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문제가 뭐였지? 내 삶에 있어서 돌아보면 그걸 그 잘못된 점을 그대로 누구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스토너에게 투영하는 거죠. 네. 재검토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물어야 마땅한 것이다. 스토너에게 묻고 싶은 거야. 작가도. 뭐라고? 무엇을 위한 글쓰기인가? 실패한 스토너의 삶인가? 아니면 열정인가? 삶의 열정.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사람들은 글로서 자신을 증명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단테의 신곡을 읽게 될 텐데 단테도 자신의 글로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테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변명 이런 것들을 끝없이 쏟아내 그 안에. 심지어 자기에게 좀 잘못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에 몰아넣기도 지옥으로 해. 지옥으로 가. 네. 그런 짓까지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게 뭐야? 근데 나 마음에 들어. 그런 게 작가야. 할 수 그걸 있어. 두려워해서는 안 돼. 네. 그런 행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작가가 될 그런 자질이 없는 거야.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첨하는 글이나 쓰죠. 이성적인 그런 그렇죠. 욕먹을 거 각오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지옥으로 보내버렸지. 얼마나 좋겠어. 실제도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지옥으로 다 보내버려. 미연사. 그게 작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보내. 작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뭔가가 굉장히 재해석하고 싶어. 이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삶을 보면서 뭔가 좀 이야기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입에서는 나오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단이 없잖아. 그래서 글 쓰는 거예요. 글로 써서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 그것도 글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으로 그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로 만들기도 하죠.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야? 예술가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던져요. 여기도 뭐 우리가 뭐 근처에만 가도 여기 롯데타워 가면 롯데타워에도 이 전시관이 있잖아요. 예술 전시관이 있고 어디든 전시관이 있어요. 박물관도 많고 거기 가면 전부 다 이런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죠. 그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 있어. 이런 기도들이.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내 집에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간단하게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든 재검토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야.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쉽게 잊혀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독서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저한테 큰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뭐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거나.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그래도 학생들도 그렇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는 이유는 이 아쉬움이 있어. 이 작품들이 정말 여러분한테 계속 뭔가를 던지고 있는데 이 작품을 읽어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읽어봤다는 사람들도 이 작품이 던지고 있는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뭐 스토너를 주변에 읽은 사람들은 많은데 얘기해보면 스토너의 삶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이 책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책을 봐왔지만 이 책에서 누가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해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읽고 있는 독자는 그 책을 자신에게 어울리는 책인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책인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이 글쓰기를 하고 있는 작가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또 독자로서도 그런 신뢰를 작가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금의 기준으로 스토너 불륜 저지른 사람 아니야? 제 친구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마지막을 들으니까 이 사회가 지금 이거를 좀 많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글을 읽는다는 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독서회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또 글을 한 줄 읽을 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을 한 줄 읽을 때도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작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던지기가 제대로 과제만 하더라도 머리가 아픈데. 이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 작가의 경우에는 근데 다 까먹고 읽고 다 까먹고 상관없어요. 기도예요. 그냥 기도. 시도는 잊혀진 시도도 있죠. 근데 마지막까지 하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를 이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작가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가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세계 작가들 작품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가령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아프리카 작가들이나 저기 북유럽 작가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작가들의 그런 사고방식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접하던 영미 철학이나 영미 문학이나 또 아시아 문학 또 유럽 문학하고는 또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접할 수 있게 또 번역도 되고 쉽게 또 우리에게 또 쉽게 많이 전달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읽을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건강하시기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계속 이 책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작가의 시도처럼. 건강하시기만 하세요. 그냥 아프지 말고 운동도 경험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6시 이후에는 읽지도 말고 푹 쉬시면서 건강만 지키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도 여러분에게 밥을 잘 소화시켜서 전달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도 이걸 읽으면서 또 자기만의 사고, 자기만의 재창조 마음속에서 나의 스토너를 또 재창조할 거 아니에요. 스토너가 있을 공간은 어디쯤인가 내 마음 안에서 그걸 또 생각하고 스토너가 들어올 수 없는 집이면 무너뜨리고 조금 더 넓혀서 개조하고 그래서 스토너도 들어올 수 있게 한쪽에는 실패한 삶도 의미가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삶을 조금씩 자유롭게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독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